비범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만 월브TV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명 중에 1명만 자수성가형 부자가 됩니다. 250에 300만 원 받는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들을 만나면 250, 300 받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엄청나게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월브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의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경기도 좀 많이 어렵고요. 굉장히 경제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월브TV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경제적 안정이나 부자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저는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250만 원, 300만 원 받는 분들이 뭐 사실 과소비를 할 돈도 없고요. 어마어마하게 무슨 마이너스를 내면서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탓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필 멘토님의 영상을 보면 대부분 뭐 아껴라, 줄여라, 그 안에서 적은 월급에서 뭐 저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은 참 공감은 되는데 지금 질문처럼 이렇게 행동으로는 잘 안 간다. 8대2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연 법칙이라고 봐요. 사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평범한 직장인들 5명 중에 1명만 자수성가형 부자가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4명은 그럼 실패한 거냐? 아니죠. 실패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비범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만 월브TV를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범한 마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은 좀 상황이 어렵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나는 달라지고 정말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돈이라는 거는 불편한 만큼 모이고 편한 만큼 쓰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한 5년 직장생활 같이 했는데 나는 지금 한 2천 몇백만 원밖에 못 모았는데 내 친구는 1억이야. 그 친구는 왜 내가 2, 3천 밖에 안 모일 동안 1억을 모았을까? 그 7천의 차이는 뭘까? 결국은 나는 편하게 살아온 거고 그 친구는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한 겁니다. 수익률의 차이가 아니다. 그 친구는 S&P 500이나 나스닥에 투자해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선저축입니다. 선저축은 내가 먼저 저축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말도 안 될 정도의 적은 돈이 남는데 야 이걸로 생활이 될까?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1990년대에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뭐 회사가 월급을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회사 아닙니다. 뭐 그 당시로 제가 재형저축이라는 걸 떼고 155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300만 원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155만 원에서 124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근데 이 124만 원이라는 게 80%잖아요. 근데 사실 재형저축도 월급에서 띄고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말하면 거의 뭐 90% 저축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왜 가능했냐?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택배도 없고 모바일 쇼핑도 없는 시절, 이런 시절에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 이를 악물고 저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하고 싶은 만큼의 저축을 먼저 하느냐. 우리가 폰에 이걸 갖게 된 날이 언제냐면 휴대폰이라는 건 뭐 옛날부터 있었지만 무선 통신 인터넷이 되고 쌍방향으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폰에서 된 거는 2005, 6년입니다. 20년 됐죠 지금. 그러면은 3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월세 내고 뭐 내가 좀 필요한 거 좀 사고 요즘 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젊은 분들이. 그런 거 다 따라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에 옛날에 안 한 것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옛날에 안 한 것들이 많다. 그게 뭐예요? OTT. 되게 작은 돈 같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이 모바일로 뭐 좀 사는 거. 그게 무슨 과소비 아니죠. 옛날에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혁명이 나한테는 상대적으로 안 써도 되는 돈을 옛날에 비해서 내가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0에 300만 원 받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직장인들을 만나면 250, 300 받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 이러면서 엽떡을 시키든지 마라탕을 시키든지 저녁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50, 300인데도 불구하고 이 월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제가 왜 5명 중에 나는 비범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있다는 거고 그걸 끄집어내시라는 거죠. 비범한 저축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금액으로 압도하는 게 돼야 돼. 그러니까 금액을 여러분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금액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유지를 할 수 있지. 누가 봐도 그래 뭐 적은 월급이면 누구나 그 정도는 하지 라는 거에 비범함이 아닌 평범함으로 여러분들 몰아넣는 순간 여러분은 평범함에 갇히게 되고 5명 중에 4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1명이 되길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범한 행동을 해라. 비범한 미래는 비범한 행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희는 결혼 2년차 월 500만 원 버는 직장인 부부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고 아무리 아껴도 통장 보면 한숨이 나와요. 분명 둘이 모으는데 이제 겨우 3천 조금 넘었고요.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스스로 초라해집니다. 작가님도 저처럼 돈 때문에 제 자신이 초라하다는 감정을 느껴보셨을까요? 아이 생기면 지출이 더 늘 텐데 생각할수록 막막합니다. 평범한 저희 부부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이란 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보내주신 월간 지출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투자의 현인이니까 투자 얘기를 했겠지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돈줄남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같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일단 버는 것보다 덜 쓰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분의 저 내역을 한번 보니까 월소득 500이라고 했습니다. 월소득 500이다. 2인 가구 치고는 높은 소득은 아니죠. 이분의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내역을 주신 거를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출을 변동 지출이라는 건 뭐예요? 이번 달에 많이 썼어.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돼? 조금 이번 달은 좀 조심하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정 지출은 뭐야? 구조적인 문제죠. 휴대폰 비용으로 나 20만 원 나간다. 그럼 뭐 기기값도 있고 뭐가 있고 해가지고 이건 구조적으로 안 바뀌잖아요. 이 구조를 내가 건드려서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 한은 안 바뀌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0만 원이라고 하면 연소득으로 6천입니다. 6천만 원의 가구 소득인 부부가 얻어야 될 신혼집은 어디냐? 저는 연소득의 2.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연소득의 2.5배면 얼마냐? 얼마예요? 뭐 한 1억 5천 되겠네, 그죠? 1억 5천으로 어디 전세를 구하냐? 구해야죠. 그게 비범한 행동이죠. 1억 5천 이상의 전세를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41만 원 있다. 라고 돼요.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41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4에서 5% 사이, 4.5%로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이 1억 이상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가 지금 한 2억 5천 정도 있는데 본인 돈은 한 1억밖에 없고 1억 4천을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긴장을 해. 야, 이거 빨리 돈 모아갖고 전세로 옮기자. 아니면 전세자금이 모여지기 전엔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은 빚입니다. 왜 빚이냐? 뭐 레버리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0% 빚이다. 그러면 빚을 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2.5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2.5배가 뭐야? 연소득의 2.5배 이상의 전세를 얻는다는 거는 안 된다. 근데 일단 거기서 핀트가 어긋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41만 원은 10만 원이면 해결됐을 정도의 주거비에서 31만 원을 더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1년에 360에서 400만 원 정도만큼의 저축이 덜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 이거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질 않아. 제가 딱 전세자금 대출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 그게 예산이 있는 거구나. 이 식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점심 회사에서 드시는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 20% 정도. 20%면 얼마야? 500만 원에 20%면 뭐 100만 원. 100만 원 안에서 정말 먹는 거 해결된다 그럼 이건 진짜 성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써도 뭐라고는 안 하는데 야 진짜 100만 원 안에서 막을 수 있다? 금방 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장보기가 하나의 라이프가 돼야 돼요. 장보기가 하기 싫어 이 일이 아니라 주말에 손잡고 마트를 가지 말고 재래시장을 가. 마트는 커스터마이즈가 안 돼. 재래시장을 가면 저희 둘밖에 없는데 감자 이거 하나만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그냥 가져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진짜로 상인들이 그래요. 근데 마트에서는 그게 잘 안 돼. 막 한 꾸럼 다 사야 되고 이러는 거. 그렇게 해서 식비를 100만 원 이내로 가져가시면은 뭐 성공이다. 통신비 12만 원 이건 뭐 좋습니다. 한 사람당 5, 6만 원이니까 그죠?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실비와 건강보험해서 25만 원 나간다. 몇 퍼센트야? 5%야. 5%. 이 보험료는 저축하고 헷갈리면 안 돼. 저축도 되는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이거 뭐 저축도 좀 된다고 하니까 저축과 보험을 분리하십시오. 순수하게 보험만으로 실비와 건강보험과 암보험 같은 거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돼. 단독 실비에다가 암진단금 연봉의 1배 정도 이 정도 가입하면 보험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3% 이내로 절약을 해라. 근데 3% 이내로 절약해봐 15만 원 그럼 한 달에 10만 원 절약되는 건데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지 않겠느냐. 고정지출은 달라요. 고정지출은 이게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가만 냅두면 1년이면 120이고 10년이면 1200이에요.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가족력이 있다 그래서 보험을 더 들어야 된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가족력이라는 게 뭐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신 분 있냐. 이쪽에 우리 팔촌 중에 암이나 뇌혈관 질환 있는 사람이 없느냐. 대한민국에서 암과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 비율은 70%가 넘어. 가족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부모님은 그러겠지. 야 너 할머니가 그 암으로 돌아가셨잖아. 너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맨날 듣고 자라는데 그건 그냥 한국인에게 다 가족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보험은 그렇게 하시고요. 정기 구독 OTT가 10만 원 있네? 요거는 글쎄. 그러니까 뭐 이건 뭐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1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있습니다. 월소득 500만 원이 2인 가구 아이가 없는데 차가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지금 읍면 동지역에서 거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는 여기에 유지비 20만 원이라고 했지만 두 분이 모르는 유지비가 있을 거예요. 차는 이렇게 적게 들어갈 리가 없어. 아무리 캐스퍼를 타고 레이를 타도 이거보단 더 들어갑니다. 유지비를 주유비를 유지비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주유비에다가 뭐가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소모품비, 대리비, 발레, 세금 이런 거야. 그 다음에 가끔 과태료 안 날라옵니까? 요즘 학교 앞에 30km인데 뭐 딴 생각하고 지나가다 보면 과속 안 해도 날라와. 보험료 있죠? 통행료 내야 돼요. 통행료. 이런 것들은 계산을 잘 못해. 그냥 카드값에 묻혀 나오니까 그냥 내가 썼나? 이거 다 자동차 유지비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500만 원 정도 버는 부부가 뭐 벤츠 타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작은 차 타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걸 뭐라고 한다. 왜? 이분들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의 변동 지출을 딱 보니까 품위 유지비, 옷, 미용, 데이트, 문화생활, 품위 유지비를 합쳐서 지금 80만 원 가까이 쓰거든요. 요게 50으로 줄어야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 레저, 이미용 비용이 10%여야 돼. 500에 25만 원 안에서. 그럼 25만 원 안에서 취미, 스포츠, 문화, 레저 다 끝나야 되는데 이미용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거 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여행용 적금이라는 게 발견됐어. 저축이 아닙니다. 이거는 쓰는 거예요. 한 달에 40만 원. 1년에 480만 원을 뭐 하는 거야? 여행에 쓴다는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480만 원이 적정하냐? 여행 자금으로 적절한 금액은 얼마냐? 연소득의 5%예요. 그럼 이분들 연소득 얼마야? 6천. 5%면 얼마야? 300이죠. 오바죠? 그럼 이분들이 300만 원 쓰는 게 적절한 건데 480을 써. 그럼 여행 적금 모아갖고 1년에 480 모은 거 갖고 딱 480만 쓸까? 아니지. 가서 쇼핑하지. 그럼 이분들은 6, 700 쓰는 거야. 냉정하게 봤을 때. 6, 700을 쓰는 거지. 그럼 뭐야? 365일 중에 이 부부가 여행지에서 보내는 날짜는 며칠일까? 2, 3%. 일주일에서 열흘이잖아.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2에서 3%의 날에 5% 쓰라는 거는 플렉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거의 지금 10%를 쓰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부에게 가혹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을 뭐라고 탓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엄청 절약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쓰고 있는 전체 금액을 볼게요. 100%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선저축을 실행하지 않고 후저축을 해볼 생각으로 생활하고 남은 보니까 안 남네? 그 핑계는 내 탓이 아니라 이건 회사 탓이야, 사회 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200만 원을 그냥 여보 우리 그냥 200만 원 저축하자. 딱 저축하고 300 갖고 생활해보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2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3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면 삶의 만족도가 막 500 쓸 땐 100만큼 행복했는데 300 쓰니까 50밖에 안 행복하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거는 이재용 회장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의 고민은 너무 10분 이해하지만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가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안 받고 나는 이해 못합니다. 요거를 바꿔서 40%인 200만 원을 저축하는 순간 1년만 그렇게 생활하고 나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통장에 없던 돈이 빡 생겨. 그때 그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급진적인 행동을 하면 6, 70만 원이 절약돼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나한테 하면서 내가 바뀌어. 이분이 지금 뭐가 없냐면 공금의식이 없어요. 공금의식이 뭐야? 회사 부서에 돈 관리하시는 분들 써야 될 돈,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돈, 이건 절대 쓰면 안 되는 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 놓고 집에 와서는 가계부 쓸 때 이 부부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버니까 야 500만 원 다 쓰자. 회사에서는 맨날 그렇게 공금 다루듯이 회사 돈은 그렇게 하고 왜 자기 돈은 그렇게 공금을 안 다루느냐. 공금의식이라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지금의 월급이 나옵니까? 만약에 죽는 그날까지 월급이 나온다 그러면 공금의식 없어도 돼. 그냥 다 쓰면 돼. 근데 여러분은 월급이 300번 내지 400번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나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랑 같이 잘 좀 쉐어해라 그러고 주는 거잖아. 근데 이 부부가 지금 500만 원 받아갖고 512만 원 쓴다며. 그러면 이거는 뭐야? 공금 횡령이죠. 지금 5년, 10년 후에 나의 미래한테 돈을 꿔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마 내면서 멘토님 보세요. 제가 뭐 어디 과소비하는 거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300만 원만 현재의 부부에게 주어진 돈입니다. 200만 원은 두 분이 쓰시면 안 되는 돈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부부에게 공금의식이 없다는 거는 회계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돈이지? 돈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월급 통장은 월급을 받는 거로만 써야 됩니다. 월급 통장에 평상시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월급 통장에 막 돈이 남아 80만 원, 100만 원 남아있다. 그러면 뭐 그 돈 당연히 또 쓰겠지.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월급 통장에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솔루션을 드리면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00만 원을 적금을 하든 뭐 S&P 500에다가 뭐 반반 하든 200만 원을 월급 들어오는 날 삭제시켜버려요. 은행으로 또는 CMA로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러면 300 남죠. 300 갖고 300 갖고 어떻게 살지? 300에서 이분
명절 세야죠, 여행 가야죠, 그 다음에 기념일 챙겨야죠. 이런 비용 41만 원을 어느 통장에다 보내야 되냐? 계절 지출 통장에다가 송금해야 돼. 이것도 자동이체. 왜 41만 원이냐? 1년에 500만 원 모아야 되니까. 1년에 500만 원은 왜 모아야 되냐? 월급의 100%만큼 계절 지출을 써야 돼. 그럼 500만 원 안에서 뭐 해야 돼? 매달 41만 원씩 내가 송금하면 500만 원 쌓일 거 아니에요. 그 500만 원에서 여보 우리 이제 여행 가야 되는데 여행 경비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 제가 정해드렸잖아요. 300만 원. 300만 원 여행 경비 통장에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거 300만 원 꺼내서 여행 가야지. 근데 1년에 여행 딱 한 번 가요? 아니잖아. 연휴, 여름 휴가 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반만 쓰자. 150 갖고 뭐 어디 가까운 근교 여행을 갔다 오든지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고 남는 건 돈이 얼마야? 그러면 260만 원 남는 거야. 260만 원에서 이제 전세금 대출 이자 내고 월 보험료 내고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죠. 그러면 얼마 남아? 앞으로 이제 이사 가서 전세금 대출 거의 없애고 뭐 한 10만 원, 20만 원만 내고 하면은 이제 한 200만 원 남는 거야. 생활비가. 그 200만 원이 평달 200만 원. 평달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애도 없는데?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한 사람당 100만 원이잖아. 여러분 이거 비범한 행동에 마음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대 자체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그런 거에 단련은 돼 있죠. 왜냐면 우리 월브TV를 보시는 대부분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1970년대가 아닌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핍은 없는 사회에서 살았죠. 우리 집이 부잣집이든 부잣집이 아니든 부모님이 뭐 그래도 대충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저희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뭐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결핍이 있었어요. 꼭 보면 뭐 누나는 해주는데 뭐 나는 안 해주고 이거를 하려면 이걸 참아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거를 겪으면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아마 제 세대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자랐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직장생활 처음에 10년 하고 한창 돈 모을 때 그때는 막 해외여행을 가고 어마어마하게 쇼핑하고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집이 어려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빨리 내가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 참고 저축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당연히 보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야. 이게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지난 일주일간 평균 몇 시간인지가 나와요. 1시간을 넘는다. 그러면 나는 과소비의 유혹에서 헤어나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일단은 적당히 세상의 트렌드도 따라가야 되지만 트렌드를 거부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공은 트렌드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그랬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해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걸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연어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미래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무 안 힘든데요? 뭐 먹고 살만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그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막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돌리는데 막 지금 막 페달이 막 저절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내리막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하셔라. 허벅지가 막 뻑뻑하게 땡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 오르막이 끝나면 내리막이 있어. 연어처럼 거꾸로 강을 거스러 올라가는 힘찬 연어들처럼 그렇게 가야죠.